그거는 화재는 얘 결함이 아니잖아요. 다시 이런 좋은 화려한 날이 올 수 있을까? 그거는 소위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수가 이제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이제 오른 거가 이제 그때마다 위기는 있었지만 예. 다시 뭐 부양책이든 뭐든 굉장히 예. 성장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결국에는 반등하고 결국엔 다음에 또 올라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1990년대부터 다시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계속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다시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예.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요즘 탈세계화 굉장히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탈세하게 되면 결국엔 미국은 값싼 뭐 중국에서 뭘 생산하든 뭘 하든 그런 것도 힘들어지면서 예. 뭔가 자본의 효율성이 굉장히 무너지는 것들이 예. 시장에 어떤 증시 안 좋은 걸 좀 줄 수 있지 않나요 혹시? 지금 가장 문제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저도 경험적으로 볼 때 아시아에 있었던 외환위기 그리고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 유럽의 남유럽의 국가들의 국가 부도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팬데믹 이런 게 있을 때 항상 나왔던 게 공조라는 말이 항상 있었습니다. 공조. 그래서 저는 G20 회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G20 정상회의나 재무장관 회의, G7 재무장관 회의 때 결정을 내려서 공조를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번에 그 11월에 하는 G20 정상회의에 기대감 하나도 없죠. 그런 기사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공조 물고 나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조는 없다. 그냥 뭐 각자 도생이다. 각자 뭐 각자 도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각자 도생이 그 러시아와 거기에 관련된 국가와 그리고 서구와 미국의 하고의 분쟁 그리고 이거는 뭐 이념적 분쟁이죠. 네.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 이거는 뭐 세계 1위 이제 패권 전쟁이니까요. 이런 틈바구니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틈바구니 속에 있으니 그러면 공조에서 소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글로벌리제이션 공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물 건너갔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세계 경제의 성장이 늦어지거나 후퇴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후퇴하는 정책을 쓸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또는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이 하락하고 지금 문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빨리 못 잡는 거는 공조가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공조가 됐으면 벌써 끝났겠죠. 끝났겠죠. 네. 근데 공조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즉, 공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방향은 결국은 계속해서 성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10 몇 년 동안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이었거든요. 네. 그 물가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목표 물가제는 2%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세상 정말 이상해요. 그때는 물가가 제로 물가라 가지고 어떻게든지 물가를 올리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까지는 물가를 높여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높으니까 2%까지 낮춰야 돼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왜 그때 물가를 2%까지 높이려고 했을까요? 물가를 높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인플레이션 시대보다 더 위험한 디플레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낮추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낮추는 게 예전처럼 2% 아래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물가 시대로 진입한 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저보다 훨씬 이제 현명하신 이제 석학분들이나 전문가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가 예전보다 높다라는 얘기는요.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전체 사이즈 자체가 그로스가 커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네. 그로스가 커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기업들로 따지면 전체 매출액이 더 요즘에 가만히 실적 발표 보면 매출액이 더 높아졌죠. 근데 이익은 안 좋죠.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용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매출도 전체 같이 다운되느냐가 아니고 매출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주식시장에서 전체적인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이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그건 커질 것이다.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머니투데이 나온 기사에서 이제 종목을 좀 점검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버텨도 갈아타도 빠진다. 막 삼레카 맴도도 개미지옥에 빠졌다고 돼 있던데, 코스피 보유국에서 상위 10개 종목의 투자자 수익률이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SK하이닉스, 대한항공, LG전자, 카카오뱅크, 두산 에너빌리티, HMM 평균 수익률이 다 이렇거든요. 이런 이미지 보시면 혹시 부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저도 뭐 요번에 이건 10월 14일 날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뭐 이런 자료들 이렇게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낮다 이렇게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것도 다 빠졌어요. 다른 것도 다 많이 빠졌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만 바라보면은 전체 지수보다 덜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개별 종목도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개별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게 뭐냐면요. 그 메타버스라고 해서 AR, VR 얘기했던 거. 그런 데들은 뭐 10만 원짜리 2만 원 되고 뭐 그래요. 미국도 비슷하게 그 소위 그 테마형 성장주들 뭐 마이너스 80% 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저는 뭐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그렇게 바보스러워서 이런 것들을 선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몇몇을 보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SK하이닉스, 대한항공 이게 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샀을까를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두 가지 관점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대형주들, 모두 다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의 주식을 사면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에 있는 주식을 샀을 때 그런 주식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아는 형님과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저녁에 이제 저녁 먹으면서 자기가 하고 자기 아는 분이 주식 투자 안 했었는데 운 좋죠. 안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면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보고 그럼 이제 지금쯤부터는 시작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삼성전자 사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왜냐하면 똑같이 지금 하는 사람도 그냥 삼성전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일 안전해 보이고 성장주인 것 같고 다른 주식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실 때는 그러면은 그냥 전체 기업에서 한 10개 종목만 한번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천 좀 해줘 관심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 그 증권사 직원이나 아니면 소위 전업 투자자라고 하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전업 투자라고 그냥 단기 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장기 투자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있느냐?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기업이 지금 현재 2,500개 정도가 좀 넘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코스피 코스닥에도 뭐 미국 시장은 엄청나게 더 많은 거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더라도 2,500개가 넘는 기업 또는 그런 주식들이 있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국민주라고 하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주식을 그냥 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잘 모르니 대기업의 주식을 샀거나 아니면 남들이 좋다라고 많이들 흔히 회자되는 주식을 그냥 산 것뿐이에요. 그런 주식들 중에서 어떤 거는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틴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질 게 있는데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진 것들은 아마도 시장에서 회자되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뒤늦게 들어간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나 드려볼게요. 예전에 현대증권에서 지금 현대증권이 없죠. 옛날 현대증권에서 코리아 펀드라는 걸 팔았어요. 코리아 펀드에서 엄청나게 인기였거든요. 나중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손실 나고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미래에셋에서 중국 펀드, 인사이드 펀드. 인사이드 펀드 했을 때 처음에 그해 플러스 80% 막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나중에 엄청 안 좋아졌던. 그 나중에 들어갔던 사람들 마이너스 50%, 60%에 다 손절매가 나왔고 손절매 안 한 더 손실 났어요. 왜냐하면은 돈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면은 그 있는 주식을 팔면서 환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수익률이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슬금슬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뒤부터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부터 있었던 유명한 사모펀드, 유명한 펀드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회자되는 방송에 많이 나오셨던 그런 펀드들 있잖아요. 마이너스 60% 이상 다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지금은 또 뭐 유명무실해졌잖아요. 왜 제가 펀드하고 이걸 비교를 해드리냐면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지금 미국이 지금 요즘에 막 변동성이 크고 미국의 성장률이 더 빠지는 이유는 이건 제 경험상 캐시우드 때문에 그런 게 저는 상당 부분만 있다고 생각해요. 캐시우드의 아크케이 펀드에서 물론 성장종 펀드라고 하지만 ETF이긴 하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성장주만 하는 거예요. 너무 공격적으로. 뭐 했지도 안 해. 아니면 가치주 일부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맨날 준비디오 뭐 테슬라 뭐 좋은 주식이지만 아무튼 계속 그것만 사면서 어땠습니까? 2021년도에 수익률이 플러스 100% 막 플러스 8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0%잖아요, 올해요. 인기를 끌어서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역사적 경험이거든요. 이 주식들 안에서도 뭐 카카오뱅크도 그랬을 거고 뭐 카카오도 그랬을 거고 엄청나게 인기였잖아요. 2020년 올라가면서 2021년도에 그랬을 때 모두 다들 이것뿐이 없어 이게 대세야라고 했을 때 뒤늦게 들어간 부분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지 않나. 왜 보면은 H&M도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인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바라볼 때 기업의 가치나 그러면 또는 1년 후에 2년 후에라고 보다도 지금 현재 인기 있는 주식을 사는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시거나 증권회사의 창고에 가서 저 펀드 하나 들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을 아예 그렇게 받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특히 창고에 가시면은 이렇게 펀드들이 우리나라 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고 이 펀드의 지금 현재 설정액이 얼마고 지난 3개월, 6개월,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얼마고 그래서 인기가 있고 수익률이 얘가 제일 좋습니다.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수익률이 지금 현재 제일 좋은데 들어갔을 때 손실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늘 당부를 드리는데 이제 시작한 지 조금만이 안 돼서 설정액이 아주 크지도 왜냐면 설정액이 커지면 클수록 수익률이 낮아지거든요. 설정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제 막 스타트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펀드를 찾아야 되거든요. 요 말씀은 여러분 이해하시고 공감이 좀 되시죠? 주식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 완전히 회자되고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주식을 사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여기서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아까 코리아 펀드든 뭐 미래에셋이든 캐시우드님이든 마이너스 60% 80% 예. 사실 근데 이분들이 뭐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어쨌든 다 투자 고수분 전문가이잖아요. 네네. 왜 이분들 선절매라든가 뭐 종목 교체라든가 이걸 하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60%까지 맞는 거는 너무 개인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뭐 사실 뭐 저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전문가들의 제가 요번에 지난번에 책 소개도 드렸지만 제 책에 전문가들은 정말 주식 투자를 잘할까? 전문가의 오류 뭐 이런 책의 내용들을 썼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자기 확신, 자기 오류에 빠지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어떤 펀드를 설정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률을 했던 투자 철학이 처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자 철학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이렇습니다. 캐시우드를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너무 좀 민망하니까. 캐시우드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성장주가 간다. 성장주 폭락하면 더 사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펀드라는 거는 끝까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왜냐하면 돈이 빠져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펀드들은. 돈이 들어와야지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래도 지금 아크케이가 잘 살아남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들어오나 봐요. 계속 살 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개인이 그런 행동을 똑같이 했는데 나는 레버리지 안 키고 현금으로 했잖아요. 끝까지 내가 그걸 고수해서 가져갔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굉장히 높다고 봐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기관들이 운영하는 펀드들은 그렇지 못해요. 기계적으로 로스컷도 있고요. 버티지 못하고 돈이 개인들이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운용의 돈이 나중에는 고갈되면서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지금 질문은 그 사이에 빨리 그러면 위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 관리를 하는 펀드 중에 대표적인 펀드가 소위 말하는 패시브 펀드들 있잖아요. 패시브 펀드들은 인덱스 펀드들은 왜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멀티플 100배에서도 연기금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막 사고 어떤 건 막 폭락했는데 계속 팔고 이러잖아요. 지수를 계속 맞추면서 그 지수를 추종하면서 벤치마크 지수 추종하면서 가려고 계속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펀드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빠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국계 롱텀 펀드들 있잖아요.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10년 지났는데 5%, 10년 지났는데 3% 그래요. 근데 그런 주식은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아요. 그걸 계속 관리해 가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크게 빠진 것들은 어떤 거냐면 액티브 펀드입니다. 액티브 펀드. 액티브 펀드들이 한 번 오르면 왕창 오르고 고수익이라고 우리 개인하고 똑같이 액티브 펀드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때문에 개인하고 별다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객분이 오셔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더라도 펀드에 맡기더라도 분산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전문가가 롱런하면서 계속 수익을 냅니까? 그 슬럼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는 시황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맞는 시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황에서 이 사람이 잘하고 어떤 시황에서 이 사람이 잘하고 이래요. 우리나라 펀드매들이 되게 좋아하는 요즘에 올해 우리나라 펀드매들이 엄청 고생 많이 하거든요. 손실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펀드매들이 IT 주식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IT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물론 IT가 시가총액이 높고 그래서 그렇지만 근데 그런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내가 펀드를 두고 싶다 또는 누구한테 맡기고 싶다 그러면 지수를 추정하면서 지수보다 조금이라도 덜 빠지거나 좀 더 이익 낼 수 있는 그런 패시브 전략을 가져가는 펀드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시장이 막 올라가는 동안에는 패시브 전략하는 사람들은 플러스 10% 할 때 다른 것들은 막 50% 100% 나는데요.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펀드의 성향에 따라서 매니저들의 투자 철학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언급된 종목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면 카카오랑 네이버가 특히 많이 빠졌는데 마이너스 55.4% 카카오, 네이버가 마이너스 52.4%입니다. 특히 카카오는 주말에 또 사건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대답을 여러 군데서 질문을 주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당히 고평가된 속에서 큰 상승을 한 상태에서 물렸기 때문에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은 제가 여기 와서 김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이 10배 나면 꼭 상투 치는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그건 잊지 말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배 나면 이렇게. 그래서 왜 보면은 템버가란 말이 왜 나왔냐면은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점으로부터 왜 그 차화정 이런 거 10배 났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아모레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10배씩 얘기했어요. 10배 나면 다시 좀 돌아가는군요. 그 전에 2005년, 2006년도에 있었던 조선족 그 LG화학 그때 현대중공업 그래도 현대중공업 5만 원에서 50만 원 갔을 거예요 그때요. 이상이 10배씩 가거든요. 그래서 얘 잘 보면은 얘들도 한 10배는 가요. 이렇게 대세 시세를 10배 정도 내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이 회사의 이후에 이익 성장의 잠입비 성장을 본 거잖아요.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꺾인 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이 되면서 성장주들에 대해서 꺾기 시작하면서 이게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꺾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리 인상과 그리고 시장의 하락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첫 번째 원인인데 그 이후에 지난번에 화재 사건이 나오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나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얘를 꺾여내리는 부분은 아니고 또는 얘가 막 분사해가지고 자회사를 상장시키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오너들은 주식 팔아먹고 나가고 별의별 사건이 진짜 많았어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죠. 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얘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플랫폼 회사나 전 세계의 소위 성장주라고 하는 성장 IT들은 다 빠졌습니다. 거기에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첫 번째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의 판단은 이후에 그러면 얘는 다시 이런
좋은 화려한 날이 올 수 있을까? 지금 거의 이거 지금 팬데믹 주범이잖아요. 시작할 때로 거의 돌아간 가격 아닌가요? 예, 원위치 한 거죠. 근데 뭐 종목별로는 이거보다 더 빠진 것도 있어요. 야.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들도 사실은 있고, 뭐, 이거 뭐 워낙 많이 빠졌지만, 네. 이거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워낙 많이 빠졌지만, 사실은 예전에 얘가 시장에서 각광받지 않았던 이거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그렇죠. 시작한 점에서 따져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다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4만 원이네요. 근데 4만 8천 원이니까, 지금 저점이 얼마였어요? 46,500원이니까 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식이 이러한 영화로운 시대가 얘가 다시 오느냐 안 오느냐? 네. 저는 긍정적과 부정적 두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긍정적인 부분은 플랫폼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바뀌죠.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해자, 펫도시의 경제적 해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을 선점했거나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장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네이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어떤 플랫폼이 나올 수 있느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거는 소위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그 테슬라를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애플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애플의 아이폰이 굉장히 좋아 이런 걸 떠나서 스마트폰은 선점했잖아요. 아이폰이 선점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한 성장을 한 거잖아요. 테슬라 제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테슬라도 그래요. 테슬라도 앞으로 테슬라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겠습니까? 토요타든 포드든 BMW든 현대차든 강력한 그리고 더 좋은 전기차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테슬라는 전기차로 이미 선점했고 그리고 충성도 있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테슬라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개념으로 카카오 역시도 지금 4,700만이 카카오톡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전 국민이 다 쓰는 건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전 국민이 난 카카오톡 안 쓰고 라인 쓸 거야, 딴 거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번 화재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화재는 얘 결함이 아니잖아요. 화재가 난 거잖아요. 물론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한 지진이 났을 때 대비한 어떤 장치를 부족하게 했다는 것에 지탄을 받는 거지만 지금 그렇다고 카카오톡을 안 쓸 거냐 여러분들이 제가 아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물론 업종은 다르지만요. 애플은 맨 처음에 맥북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10여 년,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이 가만히 보면요. 스마트폰의 전 세계적인 판매 대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은 계속 늘죠. 그랬던 것은 뭐냐면 애플은 뭐 에이팟을 팔아먹고 또 거기에는 앱으로 팔아먹고 뭐 여러 가지의 충성도 있는 고객의 주머니에서 돈을 끌어내는 행위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애플이 새로운 도약을 맥북에서 아이폰이고 아이폰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애플의 새로운 앞으로의 10년은 뭐가 될 거냐?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애플에서 얘기한 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애플카 하고 스마트 글래스. 애플 글래스. 네. 이걸 갖고 얘기를 해요. 애플 글래스라는 거는 그냥 글래스만 표현 생각하지 마시고요. 웨어러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웨어러블 스마트폰. 예전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있어요? 이런 손목시계 하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본격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시작되는 그래서 한동안 우리 메타버스 AR, VR 이런 게 각광을 받았던 거거든요. 거기 역시도 다시 기회가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부연적인 거고요. 애플은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게 있거든요. 테슬라는 어떨까요? 테슬라 전기차는 앞으로 굉장한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굉장한 치열한 경쟁 구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상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믿겨져. 테슬라는 지금 많이 빠졌을 때 사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테슬라의 앞으로의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이익 나는 부분들은 주가에 어마어마하게 반영이 이미 다 됐어요. 그게 아니고 빠졌을 때 테슬라가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테슬라에서는 또 역시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기차 테슬라 카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능성이 있고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한편으로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의 부정적인 걸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보면은 저는 카카오의 회사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고 부정적인 면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카카오가 그 독점적 지위를 그동안에 10년간 누렸고 그 오랜 동안에 그리고 작년 2020년부터 엄청나게 카카오의 이런 외연의 확장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향후에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향후에 이익 성장을 내를 뭘 했냐라는 거예요. 골목 상권이나 뺏고 택시나 카카오티를 해가지고 카카오티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요. 13,000원이면 15,000원이면 갈 거를 카카오티 여러분 타보시면 카카오티를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분도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콜을 안 불러줘요. 10시 정도에 강남에서 택시를 타보셨어요? 네. 10시 반에서 강남에 뭐 강남역이나 논현동에서 택시를 타면 15,000원, 2만 원 거리가 택시가 1시간을 기다려. 제가 한 달 전에도 그랬어요.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계속 잡히는 건 뭐냐면 블랙 96,000원짜리, 10만 5천 등급이 원. 다 나뉘잖아. 그 콜을 안 받아요. 제가 그건 제가 푸념 삼아 갑자기 화가 나서 말씀드린 거고, 카카오가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주면서 오히려 더 싸게 편의를 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보여줬냐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카카오페이니 그리고 카카오뱅크니 하는 것들은 특히 페이나 뱅크는 규제 산업이에요. 네. 그런 규제 산업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모멘텀을 못 보여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남의 거 뺏거나 남의 거 베끼거나 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줘야지 바이아웃으로 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율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쯤 됐으면 카카오 그룹 전체적으로는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손실 투자자 비율이 100%예요. 이 기간에 사신 분은 다 마이너스라는 건데 카카오뱅크는 그렇겠죠.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저는 카카오뱅크 똑같이 지금 말씀드린 거 똑같이 보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거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뱅크냐 아니면 플랫폼이냐. 그러니까 플랫폼이다라는 걸로 이제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뱅크네? 왜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이 아니고 뱅크야 그냥. 왜 그랬을까요? 뱅크가 아니고 플랫폼이라는 걸 보여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럼 보여줬다. 편리성도 보여줬고 뭐 여러 가지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전 세계의 플랫폼 회사들이 그냥 하고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획기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말씀드렸듯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뱅크는 규제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건 그냥 은행이네, 뱅크네. 그럼 왜 얘에 대해서 고평가를, 고밸류를 줘? 똑같은 거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외람된 말씀이지만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아까 제가 뭐 택시 갖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심지어 카카오 택시다. 그러면 일반 택시보다 더 싸게 더 빠르고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용자가 더 늘어나고 역시 카카오티가 제일 좋아. 모두 다들 카카오 택시가 제일 좋아. 라고 하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신규로 어떤 서비스를 하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상권들, 기존에 있는 장사를 그냥 플랫폼으로 만든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카카오뱅크도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카카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너무 오늘 비판을 하는데 카카오뱅크도 이 뱅크가 아닌 플랫폼 회사로서의 신규의 어떤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없으면 쉽지 않을 거다. 좀 죄송스럽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